그래서 코로나는 바이러스고 이 사람은 세균인데 제 성이 정가 아니에요. 정세균. 그러니까 진짜 세균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바이러스는 가짜 세균이에요. 가짜가 이기고 진짜가 이겨요. 진짜가 이겨요. 그래서 정세균이 코로나를 잡는다. 절대 제가 15개월 동안 방역 사령관 역할을 했잖아요. 세계에서 코로나 방역을 제일 잘하고 세계에서 코로나를 제일 잘 극복한 나라가 대한민국.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백신을 좀 늦게 맞기 시작했어요. 시작이 늦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지금 속도를 막 내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 그렇죠. 원래 한국하고 일본하고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2월 달에 같이 시작을 했어요. 백신 맞는 걸. 근데 그 사람들은 저 뒤에 안 보여. 우리는 이 앞에 가고 있고. 그래서 집단 면역을 제일 먼저 이룰 수 있는 나라 누구? 대한민국. 예, 여러분 자신 있죠? 네. 그러니까 백신 맞을 차례 됐습니다. 연락 오시면 백신 맞으실 거예요? 안 맞으실 거예요? 맞았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저는 2번 다 맞았어요. 백신 2번 다 맞았어요. 네, 그래도 혹시 불편해 하실까 봐서 제가 마이크를 쓰고 다니죠. 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약한 나라인가? 보통 나라인가? 강한 나라인가? 예, 우리 코리아가 귀여워.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강한 나라입니다. 귀여워. 여러분 요새도 손흥민 좋아하시죠? BTS가 막 계속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나리 또 기생충 뭐 하여튼 그러니까 체육, 문화, 관광 이거 대단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건 저 우리 뒤에 있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런 문화, 예술, 이런 소프트 파워, 이걸 소프트 파워라고 그러거든요. 소프트 파워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드 파워, 군사력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별로 걱정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이제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기로 약속을 국제사회와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알고 계시죠?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그런 걸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큰 게 뭐냐? 저는 경제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1% 성장한 거 아시죠? 그것은 원래 경제는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작년에 뒷걸음질 쳤어요, 우리가. 뒷걸음질. 그러면 서민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생활이 힘들까요? 괜찮을까요? 힘들죠? 지금 죽을 지경이라 지금 힘들어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고통스러운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V자 있잖아요. V자. 급 반등을 해야 되겠다. 급 반등을.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미 지난 1사분기, 2사분기 우리나라 수출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수출이. 세계 곳곳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그런 추세는 지속될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어떨까? 내후년에는 어떨까?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떨까? 당장 금년이 중요하지만 5년 후, 10년 후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우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당장 민생을 잘 챙기고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 게 기본이죠. 그걸 이제 경제 회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회복.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그런 회복. 그 다음에 경제 회복. 우리 공동체가 지금 깨져버렸잖아요. 이제 공동체 회복. 이런 회복이 급선무이지만 그 다음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잘 사느냐, 우리보다 더 가난해지느냐, 이게 중차대한 과제란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부유하고 행복해져야 되는 것,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동감하시죠? 네. 만약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가난해지고 우리보다 불행해진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책임이 큰 사람이 저예요. 왜냐하면 제가 중요한 직책들을 쭉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과제들, 그것은 이 전환기에 변화를 이끌어가고 미래의 경쟁력을 키우고 세계 속에 우뚝 서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전진해야 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기술, 이거 제대로 장착해야 된다. 그게 바로 혁신입니다. 혁신. 기업의 혁신. 기업이 혁신을 해서 실력을 쌓아야 돼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실력이 있는 사람은 잘 나가고 실력이 있는 기업은 승승장구하고 실력이 없으면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뒤처진단 말이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실력차가 약간 있어도 그냥 대충 따라갈 수 있었는데 AI 시대, 이세돌이 AI한테 졌잖아요. 이세돌이. 예? 이 AI 시대에는 실력차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력을 제대로 쌓아야 된다. 그게 기업이 혁신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실력이 있으면 국가가 실력이 있는 것이고 기업이 실력이 없으면 국가도 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혁신이 절대 필요하다. 그러면 경제만 혁신하면 대한민국이 잘 나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혁신을 해야 돼요. 정부가. 기업이 열심히 앞으로 뛰려고 하는데 발을 묶어버리고 규제하고 법과 제도를 안 만들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못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규제 혁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규제 중에서도 공정거래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규제를 계속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기업이 기술 개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내가는데 규제하면 발을 묶으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IMF 외환위기 때 이 나라를 반석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때 IT 혁명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벤처기업을 막 키웠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ICT 시대에 대한민국은 선두그룹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 AI예요. AI가 한국말로 뭔지 아시죠? 네?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러죠.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이 우리 실력이 중국한테도 떨어진단 말이죠. 이대로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것은 미리 규제를 하면 안 되고 규제를 하지 않고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것을 파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간다. 미리 규제를 이거 안 된다, 저거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안 된다고 정해지지 않은 건
다 할 수 있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잘못되면 사후에 고치는 것, 그게 사후 규제예요. 이렇게 기업이 혁신하고 정부가 혁신함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를 필두로 해서 데이터, 네트워크, 시스템 반도체, 전기차, 수소차, 신재생에너지, 우주산업, 이런 부분에 대한민국이 마치 BTS가 잘 나가고 손흥민이 잘 나가고 우리 국산 영화가 잘 나가는 것처럼 이쪽 분야가 잘 나가야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한국 전쟁이 언제 끝났죠? 1953년도에 끝났죠? 시작이 1950년에 해가지고 3년이나 끌었어요. 그러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희생됐죠.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68년 차예요. 그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은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부자가 됐어요. 그렇죠? 이제 평균이 그렇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안 그런 분도 있지만 평균이 계속 부자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GDP라고 하죠. 개인 소득, 이게 이탈리 사람들보다 많아졌어요. 여러분들 G7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G7. 세계 7대 강국을 보통 G7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G7 중에 하나인 이탈리보다 우리 코리아가 더 소득이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는 10번째가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미 강한 나라가 되어 있다. 옛날에 제가 라떼 마리아, 그때는 약소국이라고 했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아주 그렇게 만들려고 작심하고 그런 걸 만들었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강한 대한민국이 이미 되어 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로 보면 강한데 국민 개개인을 보면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소위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 때문에 개인들은 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강한 사람이 일부가 있고 약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진짜 강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거냐? 그것은 이 개인 간의 격차를 좀 줄여줘야 되겠다. 그거야 월급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100원 받는데 나는 50원밖에 못 받으면은 그 살만 나겠습니까? 그래도 좀 비슷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일을 하면, 능력이 비슷하다면. 그런데 소득 격차가 심하고 또 자산 격차, 자산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부동산을 비롯해서 그 재산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제 이 자산 격차가 굉장히 심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아파트 가격이 3억밖에 안 했으니까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 차이가 3억 아니에요. 근데 그 3억짜리가 10억이 되어버리면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하고 격차가 10억이 되어버리죠. 이 자산 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살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신세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10년 동안 봉급을 차곡차곡 모으면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는데 지금은 20년 모아도 못 산다. 그래서 아파트 사는 건 포기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 때문에 생기는 문제, 이런 걸 좀 해결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 아빠 찬스란 말 들어보셨죠? 아빠 찬스. 아빠 찬스는 아빠를 잘 만나면, 그러면 학교도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고 과외도 받고 자산도 집도 미리 생기고 이래가지고 잘 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맨 땅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아빠 찬스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빠 찬스가 있는 거야 뺏을 수 없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아빠 찬스가 없는 사람은 국가 찬스를 쓰게 해주겠다. 네. 국가가 사회적 상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빠 대신 역할을 해줘서 아빠로부터 상속받을 게 없는 사람들이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디딤돌이 있는 상태에서 격차가 약간 있더라도 아예 디딤돌이 없이 맨 땅에서 시작하는 거하고 디딤돌이 있는 거하고 다르겠죠. 디딤돌이 있는 데서 시작하도록 해주겠다. 그게 제가 얘기하는 사회적 상속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학교 나오면서까지 한 번 배운 걸로 은퇴할 때까지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이 자꾸 발달하고 많은 게 나와서. 그래서 국민 모두에게 다시 직업교육을 받도록 해주겠다. 그래야 만약에 전직이 필요하면 전직을 하고 지금 있는 직장에서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하면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준다. 그게 필요 없는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강제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국가 찬스를 써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다음 세대가 자기 엄마 아빠보다 더 부유하고 더 유능하고 행복한 그런 시대를 꼭 열고 싶다. 어떻습니까? 제가 신세대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세대들 보니까 정말 유능해요. 정말 유능해요. 영어도 저보다 잘하고 제가 미국에서 9년이나 살았잖아요. 그런데 토종으로 공부한 우리 청년들이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미국 9년이나 살았는데 9년 살았으면 그래도 좀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네? 하와이유 이런 거 많고 거기서도 훨씬 더 좀 더 이 센 영어도 할 수 있죠. 근데 요즘 신세대 저보다 더 잘해요. 그리고 뭐 일반 상식에서부터 시작해서 과학 지식 뭐 등등 전체적으로 굉장히 유능해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던 거예요. 일자리가. 그래서 제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왜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세대들에게 당신 뭐이 제일 중요하냐? 뭐이 급하냐? 그러면 일자리라고 해요. 일자리.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정부가 만듭니까? 기업이 만듭니까? 일자리 정부가 만들어요? 기업이 만들어요? 기업이 만드는 거예요. 정부는 국민이 아주 힘들 때 우선 잠깐 이렇게 견딜 수 있도록 그냥 땜질 해드리는 거예요. 정부는. 그리고 실제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신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그걸 이제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기업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경제가 성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그래서 제가 목표치를 4만 달러로 정했잖아요. 그러면서 일자리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자리가. 근데 일자리가 시시한 일자리는 또 좀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괜찮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 중견기업에서 많이 나와요. 중견기업에서. 그래서 제가 중견기업을 키우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벌 대기업이 소수가 있고 중견기업이 거의 없고 중소기업만 그냥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호리병이라고 아세요? 호리병. 술병
주댕이가 있고 가느다랗게 내려와서 밑에만 펑퍼짐한 거. 이게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항아리형으로. 네? 그래서 그 항아리에다가 괜찮은 일자리를 잔뜩 담아가지고 우리 젊은 신세대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제 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셔야 그게 가능해요. 제가 보니까 정세균이 저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다 정세균이네. 네? 여러분이 정세균이죠? 네. 내가 정세균이다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제가 내가 한번 하면 정세균이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내가 정세균이다. 다시 한번 내가 정세균이다. 그렇습니다. 혼자는 그 일을 못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4만 달러 만들고 기업가정식이 살아나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다. 그게 저의 꿈이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 되면은 좋을 것 같죠? 제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가까이에서 세 분을 다 모셨잖아요. 민주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저 한 명밖에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저를 젊은 인재를 영입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를 산업자원부 장관을 시켜주고 제가 전당대회에 나가가지고 당대표 되려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 편을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당대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저를 국무총리로 썼잖아요. 이렇게 세 분의 대통령이 저를 써서 일을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제가 훈련이 아주 잘 됐죠. 근데 제가 세 분 대통령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들 힘드시더라고요. 이게 좋아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감당하겠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인류가는 1등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맘만 먹으면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 지금 이제 저 무진장 스타일인데 원래 젊을 때 제가 강남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신사동에서 살았어요. 신사동. 그 다음에 서초동에서 살다가 저쪽으로 강북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종로 스타일 됐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 고향 스타일로 다시 돌아갔는데 아무튼 여러분 제가 보니까 수많은 정세균들이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저쪽에 지금 여의도에 정세균들이 또 잔뜩 거기 모여야 돼요. 그 정세균들 제가 안 만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만 여러분들에게 작별을 구할까 합니다. 여러분 믿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